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틱틱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그럼 2부의 1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아리사는 완벽한 상류사의 여인인 임신한 페르미나를 보았을 때 그녀에게 걸맞은 상대가 되기 위해 돈과 명성을 얻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남편인 박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서두르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채 기다리리라 생각했어. 그는 먼저 카리브 하천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삼촌을 찾아가. 삼촌은 아리사가 그가 구해준 전신 기사 자리를 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지만 인간은 계속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를 회사에 비서로 취직시켜줘. 그러나 상업서신이나 공문을 초안하고 작성해야 하는 아리사는 그 일에 너무 서툴렀어. 그가 만드는 모든 문서는 연애편지나 시 같았지. 삼촌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는 고치지 못했어. 그래서 삼촌은 그렇게 공문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부둣가에서 쓰레기나 주우라고 하지. 그는 실제로 그것부터 아주 열심히 해. 그리고 모든 혹독한 시험과 굴욕을 참아내며 차근차근 승진을 하게 되지. 사실 알고 보니 원래 지금의 회사를 경영했던 아버지도 시인이었고 몽상가였으며 아리사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말을 공책에 써놓았음을 알았지.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가슴 아픈 유일한 까닭은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 사실 아리사가 공식 문서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쓸 때마다 페르미나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는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거리에서 연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나누어주며 선물하곤 했지. 그러다가 대필도 해주었어.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된 커플은 각각을 연애편지를 대필해주다 그들이 결혼해서 자기들의 편지를 대필해준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아리사에게 맏아들의 대부를 부탁까지 할 정도였어. 그러면서도 아리사는 은밀한 사랑의 사냥꾼으로 남몰래 밤새들이나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었지. 그 중에는 친구 선장의 연인도 있었고 또 정신병원에 탈출해 사람을 죽이고 아리사와 만나 춤을 추고 즐겁게 반나절을 보내다 잡혀간 여인도 있었어. 한 번은 트롤리라는 노새가 끄는 마차 안에서 흑인 여자가 자기를 너무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지. 그녀는 아름다웠고 노예가 입을 것 같은 옷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창녀 같았어. 그는 마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그녀가 쫓아오는 것을 느껴졌지. 급기야는 멈춰서 나는 돈을 주고 그런 짓은 안 해라고 했고 그녀는 당신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아리사는 그동안 세월의 교훈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었지. 섹스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는 후자는 믿지 않았어. 그들은 금방 섹스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허세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정말 섹스를 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지.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또 말을 잘못했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심하게 행동했지. 그러나 서로는 알아볼 수 있다고 느꼈어. 그래서 아리사는 이 여자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 그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녀가 원한 것은 하천회사의 일자리였던 거야.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그는 그녀를 총무부의 말단 직원에 취직시켜 주었지.
그녀는 성실히 일했어.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인 삼촌이 총무부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너무 많고 잡다한 문제들이 총무부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보고 질려버렸지. 그 다음날 아리사는 그 흑인 여자 이름은 레오나인데 그녀로부터 메모를 받았어. 거기에는 자신의 메모를 잘 검토해보고 옳다면 회장인 삼촌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이었지. 사실 그녀는 어제 회장과의 만남에서 자기 위치를 깨닫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의견이 있었거든. 그 메모를 본 회장은 그녀를 불렀고 그녀의 제안에 따라 총무부를 없애고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원래 있었던 부서로 돌려보내 해결하게 했어. 그리고 그녀를 총비서로 삼았지. 회장은 그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며 아리사에게 그녀 같은 사람을 또 구해오라고 하지. 그녀는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장악했고 자기에게 직업을 구해준 아리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워주고 술수들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 회장은 아리사와 그녀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아리사는 처음에 그녀를 창녀로 오인한 부끄러움으로 그녀에게 접근조차 못했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는 그녀를 보고 아리사는 내 영혼의 암사자여, 하나만 말해줘요. 도대체 우린 언제 이 일을 끝날 거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리사, 나는 여기서 앉아 10년 동안이나 당신이 물어봐 주길 기다렸어요 라고 했지. 하지만 20살도 넘게 연상이었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은 너무 늙었다며 그를 거부했고 아리사는 처음으로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아리사가 페르미나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와 페르미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죽거나 멀리 있었지. 그러나 아리사는 페르미나의 남편인 박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박사는 도시의 예술 사업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러 아리사의 삼촌인 회장을 찾아왔다. 삼촌이 낮잠으로 잠들어 있자 아리사를 만나게 되었지. 그 둘은 전에 행사들에서 스치긴 했지만 그렇게 정면으로 얼굴을 맞댄 적은 없었어. 아리사는 열등감에 토할 것 같았고 박사는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 그러다가 갑자기 박사가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는 그의 가장 열렬한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계획을 발상하는 사람이라며 그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라고 했지. 아리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한히 노력하며 자신이 항상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자기처럼 페르미나에게 묶인 두 마리의 동물임을 깨달았어. 그는 페르미나를 기다리며 끝없이 보낸 27년이란 세월 동안 처음으로 박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꼈지.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5번째의 시 축제에 참가했던 그와 사라는 요번에 또 탈락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 아리사는 그 축제의 1등상을 페르미나가 발표한다는 것을 안 첫 번째부터 그 축제의 시를 몰래 내었지. 그러다 떨어졌고 거기에 참가했던 또 다른 참가자 사라를 알게 되고 둘은 연인이 되었어. 아무도 둘의 관계를 몰랐지만 꾸준히 사랑을 나누며 시를 썼지. 하지만 그날 저녁 이번에도 1등상에서 탈락하자 사라는 페르미나가 상을 주는 것에 관여하는 것 같다며 그녀를 창녀라고 비난했지. 그러면서 사랑도 없는 정략견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야말로 창녀 중에 가장
천박한 창녀가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어. 아리사는 그 말을 듣고 그녀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랜 관계를 끝내. 그녀와 결발하자 더욱더 페르미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움이 샘솟아. 박사는 죽어야 했지만 자신은 그녀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지. 도리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세상에는 행복한 과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들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비탄과 통곡에 빠져 있다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활력을 되찾고 자유의지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To be continued 2-1b